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정보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조대우고요.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13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응용 실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5가지의 데이터베이스 고급 용어를 다뤄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카탈로그부터 4가지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고급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뭐 이 부분 자체는 기본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필기 공부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한번 들어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필기 시험 친지가 좀 되셔서 뭐 다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앞서 강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데이터베이스 11강까지를 통해서 정교화 과정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부분의 8부 능선을 넘었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시험 자체의 그 과목은 시험 범위가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고 싶지만 그 시험 자체에서 그 범위가 그 부분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개념 위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역시 확실히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서 그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로 수업 내용 자체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4가지 언급해 드릴 겁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얘기까지 해 드리려고 하고요. 역시 이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 고급 용어를 확실히 여러분 거로 만드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시스템 카탈로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고요. 시스템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지만 이거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서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한다. 아마 필기 공부할 때 많이 들었고 또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데이터 사전이다.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자, 어떤 정보가 수록되어 있나요? 모든 객체에 대한 모든 객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명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테이블, 시스템 카탈로그, 또 데이터 사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데이터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죠. 메타데이터라 그런다. 메타데이터. 요거 별표해 두시고요. 메타데이터. 자, 메타데이터 요거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었고요. 요거 뒷부분에 가서 제가 메타데이터 외에 데이터 마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런 용어도 뒷부분에서 한번 정리가 있을 테니까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메타데이터가 뭐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메타데이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전부 다 포털 검색 엔진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녹색창이나 뭐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력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금방금방 검색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 길 가다가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녹색창에다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면 바로바로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 세계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만이라도 대부분의 정보가 공유가 많이 돼 있죠. 뭐 그런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열심히 잘 먹는 뭐 맛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녹색창에다가 입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맛집을 그 동네에서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맛집에 관련된 정보가 그 그죠? D사라고 얘기하고 N사라고 얘기하면 그죠? N사는 이제 녹색창 회사고 D사는 이제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그 N사하고 D사에서 만약에 N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데이터가 그 전부 다 뭐로 돼 있냐면 뭐 이렇게 A라는 맛집이 있어요. 그죠? A라는 맛집이 있는데 이 블로그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주소가 blog.daux.net/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N사의 녹색 창에서 맛집을 검색하니까 A라는 맛집이 나오면서 이 맛집에 대한 주소가 이거 경쟁사인 D사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경우가 그 요즘은 그 N사나 D사는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차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공유하려고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메타라고 얘기하는 이 메타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A사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면 B사나 C사의 데이터가 막 나오고 B사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면 A사나 C사의 데이터가 막 나오고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포털로 묶여서 서로 간의 정보를 이렇게 자기 그 회사 본사에 있는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타사에 있는 정보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메타 데이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메타 데이터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섞여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하겠죠. 자, DBMS가 스스로 생성을 하고 유지하고요. 또 사용자도 DQL이 아니고 SQL이겠죠. 그죠? 자, SQL을 통해서 내용이 검색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성요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카탈로그 하면 항상 뭐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본 교재에 이런 식의 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다고 해서 뭐 어렵거나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SYS가 붙은 거지 SYS 다 떼버리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컬럼, 인덱스, 뷰, 유저, 그리고 프로텍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오브젝트, CS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자체가 이제 그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목적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체명, 소유자, 개체 종류, 생성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죠? 개체명, 소유자, 개체 종류, 생성일. 주로 개체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고 있는 게 sys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자, sys 컬럼이라고 해서 컬럼이라는 것은 열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키워드가 이제 속성이 되겠네요. 그죠? 속성을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성, 테이블명, 소유자, 속성 타입, 자릿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ys 인덱스, 인덱스니까 당연히 인덱스명 뭐 이런 것들 키워드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sys view니까 이제 뷰명, 뷰명 또는 뷰 명령문 이제 뷰에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고, sys user니까 이제 user는 사용자니까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protect는 이제 개체명, 사용자 아이디, 권한, 권한에 대한 얘기가 이제 protect라고 보시면 되겠죠. protect. 자,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지문상에서 완전 주관식으로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한 번쯤 여러분 읽어봐 두신다면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갈로로 비어서 뭐 물론 문제 나온다면 지문 속에서 갈로 하나 비워놓고 이런 거 SYS 프로텍트 이런 거 하나 갈로로 비워놓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서 이 시스템 카탈로그 내에서 구성 요소로서 권한, 보호 타입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갈로를 맞출 수 있는 그 정도로 나온다면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개념을 이번 시간 첫 번째 걸로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가장 핵심 키 포인트는 시스템 카탈로그가 다른 말로 시스템 테이블이라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DD, 데이터 딕셔너리라고도 부른다는 거. 메타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DB 용어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인덱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인덱스는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인덱스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SQL 그 강의에서도 조금 다뤄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데이터 튜플을 빠르게 검색하고 접근하기 위한 거다. 인덱스 하면은 그 목차라고 색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뭐 전공서적 맨 뒷부분에 보면 가나다 순으로 또는 ABC 순으로 인덱스가 쭉 있잖아요. 그 인덱스를 보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인덱스가 없으면 테이블 스캔을 해야 한다. 전체를 다 뒤져야 한다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이 인덱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수많은 릴레이션과 수많은 테이블을 봤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아이디, 이름,
뭐 주소 이렇게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 뭐 이순신 해갖고 몇 명 입력해놓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하고 검색하고 뭐 찾고 뭐 셀렉트면 쓰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죠? 녹색창 회사 N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N사에 이 데이터가 몇 개냐는 거예요. 몇 개? 만 개요? 10만 개요? 100만 개요? 아니에요. 거의 한 4, 5천만 개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서 N사, D사에 아이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진짜 애기들이나 진짜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아니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여기 다 회원가입돼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디가 한 개만 있어요? 두 개,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중복 아이디 포함하면 진짜 5천만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많은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큰 테이블요. 이 큰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탁 찾아내려고 그러면 이런 인덱스라는 기능이 없으면 못 찾아내요. 그쵸?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없으면 이 테이블 전체 5천만 명의 데이터 전체를 스캔해서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가져서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인덱스를 이제 검색하는 데는 이제 인덱스 스캔과 인덱스 시크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시험 용어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 보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언급될 때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서 제가 확실히 구별시켜 드리려고 적어봤어요. 인덱스 스캔은 자격이 있는 모든 테이블의 튜플 그죠? 행을 검색하게 되는데 인덱스가 없을 때도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 스캔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죠? 전체를 인덱스가 없어 전체를 다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 시크라는 것은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이 테이블에 인덱스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인덱스 시크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스캔은 인덱스가 있든 없든 검색을 할 때 쓰는 거를 우리가 인덱스 스캔이라고 얘기한다면 인덱스 시크는 인덱스가 있는 곳에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되는 게 인덱스 시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질문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인덱스의 정의는 뭐다? 데이터 튜플 행위죠. 한 명 한 명의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접근이 하기 위한 게 인덱스다라는 정의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M1 검색 트리라는 거 있고요. M1 검색. 여기서 말하는 M은 이제 임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3-1 검색 트리에 대해서 제가 이 한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M1 검색 트리, B 트리, B 별표 트리, 그리고 B 플러스 트리. 그러니까 4종류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합니다. 자, M1 검색 트리는 이진 검색 트리의 일반화한 트리다. 이진 검색 트리가 뭡니까? 이진 검색 트리가 우리 트리 구조가 우리 필기 시간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이렇게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진 트리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노드 수 몇 개고 차수 얼마고 디그리 얼마고 이런 거 우리가 필기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차수가 2인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 나가는 방법을 이제 M1 검색 트리인데 이진 검색 트리를 일반화한 트리고 복잡한 연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게 바로 M1 검색 트리라는 정의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M1 검색 트리에 대한 예를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거고 이 M1 검색 트리 중에서 균형이 잡힌 M1 검색 트리를 B 트리를 하고요. 요거는 정의만 알아두세요. 얘는 안 보여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B 별표 트리는 B 트리의 문제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인 빈번한 노드와의 분할을 해소할 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B 별표 트리라는 거. 이것도 정의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트리는 인덱스 셋과 순차 셋으로 구분해서 B 트리의 일단은 그 변형이다. 역시나 얘도 얘의 변형이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약간 수정해서 만들었다는 의미겠죠. 자, B 플러스 트리에서 나오는 이 인덱스 셋과 순차 셋의 의미는 인덱스 셋은 단말 노드가 아닌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 노드라는 것은 이렇게 맨 끝에 있는 노드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얘가 아닌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인덱스 셋이고 순차 셋이라는 것은 단말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다. 맨 끝에 있는 이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제 순차 셋이다. 이렇게만 그냥 암기만 해두세요. 그죠? 너무 구체적으로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인덱스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빨리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건데, 얘가, 제가 이제 M1 검색 트리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그 알고리즘 문제에서 한번 나올 가망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알고리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진 검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 차트에서. 그러니까 그 원리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3-1 검색 트리 한 예인데요. 제가 색깔로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M이라는 거와, 자, M, 이게 반복됩니다. 보세요. MPKA, MPKA, MPKA. 이렇게 세 개가 계속 이렇게 네 개가 반복됩니다. 요 M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자기 밑에 몇 명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 우리 이진 검색에서 이렇게 노드 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얘 밑에 두 명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노드 있으면 얘가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가 있다는 얘기고, 얘 밑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그 부하 직원, 그죠? 자손은 3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숫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표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MPKA인데, MPKA에서 요 M이 하는 역할은 얘 밑에 몇 명 있어요? 하나, 두 명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2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 밑에는 하나, 두 명 있잖아? 그래서 2라고 적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죠? 얘 밑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0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칸에 적는 것은 자기 밑에 이제 자식 노드가 몇 개 있느냐를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KA에서 요 P가 하는 의미는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그 아이의 그 뭐랄까 번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거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A라고 부른다면 얘를 B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가야 될 위치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다음에 내가 1로 갈 거거든요. 왜 1로 가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 다음에 1로 갈 거니까 B로 갈 거라고 이제 B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죠? 그거 적는 란이 이제 P라는 겁니다. 그죠? P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의 이제 K라는 것은 키값. 실제 값이 들어있는 값. 키값 91. 그죠? 91이라는 값. 여기 있는 값 중에서 학번이 91인 거, 실제 값이 들어있는 곳이고, 마지막 A라는 것은 어드레스입니다. 실제 물리적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드레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잘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자, 잘라서.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인덱스 검색 트리에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면서 길게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가 앞뒤를 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칠판에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앞뒤를 잘라서 핵심만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이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진 그 3-1 검색 트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념만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자, 이게 성적표가 있어요. 자, 성적표라는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보니까 학번이 이제 90학번, 88학번부터 시작해서 88학번부터 시작해서 94학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막 뒤섞여 있어요. 있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주소예요. 실제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디스크나 이런 메모리 공간 있죠? 그 공간의 물리적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0번지에 있고, 30번지에 있고, 40번지, 60번지에 들어있는 물리적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지에 90학번에 이유락이라는 학생이 들어가 있는 거고, 30번지에 88학번에 조대호라는 학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인덱스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3-1 검색 트리로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제가 88학번이 누구냐를 찾는 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게 예입니다. 화면 설명 다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의미는 아시겠죠? 자, 이 데이터 중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88학번 학생이 누구냐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라서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조상 그 노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맨 위에 있는 노드를 딱 쳐다보니까 88학번을 찾으려고 여기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야, 88학번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저보다 학번이 그러니까 이걸 88학번이 높다 그래야 되나? 숫자로 따지면 저보다 숫자가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서도 이진 검색 배웠잖아요. 이진 검색할 때는 항상 데이터가 그 안에 그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맞죠? 그럼 여기 숫자가 다 정렬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88학번은 여기 있고요. 88, 89, 90, 91, 92, 93, 94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자,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서부터 물어봐야 되니까 88학번을 찾고 있으니까 88학번 어디 있니 하니까 얘가 91학번인 얘가 하는 말이 저보다 학번 수가 낮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전체가 이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일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일로는 갈 필요가 없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B로 가라라고 이제 B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B로 갔어. B로 가갖고 이 89학번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 88학번 찾고 있으니까 88학번 어딘지 아니라고 물으니까 이 89학번 이 학생이 저보다 숫자가 낮습니다. 낮는 쪽이 어디냐? D라는 곳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D라는 곳으로 가니까 D라는 곳에 있으니까 여기 88학번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88 어디 있니? 라니까 접니다 하니까 얘 찾았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이제 3-1 검색 트리 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칠판이 좁아서 원래는 이거 길게 다 적어놓고 그 다음 주소 이렇게 적어놓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키 포인트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찾으려고 하는 학번이 만약에 94학번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가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지면서 여기가 9일이 있으니까 왼쪽이 B로 갔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요 노드 수는 요 맨 앞에만 적으면 돼요. 그럼 이쪽에다가 그다음 뭐 와야 돼? 이 주황색 부분에서 이쪽이 C니까 C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C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는 시험에 안 나올 건데 3-1 검색 트리가 이진 트리 형태로 그죠? 찾아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진 트리 형태는 주소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2개씩 있어서 그 주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그 값을 찾아 나가는 거고. 맨 끝에 있는 이 보라색은 뭡니까? 물리적 데이터가 들어있는 저장 공간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얘까지 찾아가서 야 88학번 너 어딨니? 라고 물으니까 접니다. 그럼 너 어딨니? 그러니까 물리적 주소 30번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컴퓨터가 30번지로 딱 찾아가니까 여기에 그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방법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설명이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높아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에서 순서도로 이진 검색 형태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플로차트를 그려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플로차트 설명 드릴 때 이진 검색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그 원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 원리로 플로차트를 만든 거니까 혹시나 심심하시면 알고리즘의 이진 검색 알고리즘 파트를 찾으셔서 그 부분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제가 아마 그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진 검색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힘드니까 이진 검색의 원리 중에서는 항상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진 검색을 이용해서 원하는 키 값을 찾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은 충분히 순서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들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 데이터가 성적표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학번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저런 인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까? 역정규화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테이블을 학번 성명만 딱 나눠서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런 인덱스 자체를 거쳐서 막 뒤져나가면 학번 외에 이 사람의 뭐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까지 막 다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규화를 하지 말고 역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 전체를 크게 하나로 냅두자 뭐 이런 형태도 역정규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인덱스는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앞서 SQL 할 때도 인덱스 생성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정리를 해 드렸던 것 같네요. 제 마음은요, 정말 좀 되게 막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올까? 그죠? 이제 11강까지 정규화 내에서 다 나왔으면 여러분 완벽하게 문제를 맞출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깊게 나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사실 고민이나 걱정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저도 옛날에 그 출제위원으로 참가를 정부처리 기사, 산업기사나 말고 다른 그 시험에서 출제위원으로 참가해 본 적도 있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내면 이번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지면 전국의 합격생 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 심할 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전국의 합격률이 그 실기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선으로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약에 그 시험 자체가 그 너무 좀 쉽게 출제돼 갖고 합격률이 한 40%, 50%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아니 무슨 자격증을 이렇게 남발을 하냐. 그죠? 합격률을 한 10% 정도로 맞춰라. 그러면 이번 시험 엄청나게 어렵게 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이번 회차를 딱 보고 합격률을 좀 낮춰야 되겠다면 이런 거 막 뒤섞어 가서 내버리면 사실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목조목 다 설명드릴 때 그냥 그 11강까지만 하고 보고 시험 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상세하게 외울 거 외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시험 치러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뒷부분 그냥 소홀히 하고 앞부분만 정리하고 시험 치러 갔을 때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음 시험에 그만큼의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니까 이왕 이번 시험을 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셔서 전체를 다 봐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인덱스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트랜잭션인데 요거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도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트랜잭션은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죠. 또 연산의 집합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필기 공부할 때는 왜 은행 예를 주로 많이 들죠. 은행에 가갖고 이제 현금 지급기에서 이제 돈 찾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럼 수행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동작이 완료가 됐다. 그럼 커미트가 수행되면서 이제 돈이 현금이 딱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 패스워드 하나를 잘못 눌렀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롤백해서 맨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트랜잭션을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습니다. 그죠? 트랜잭션의 정상적인 종류일 때 커미트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 트랜잭션의 비정상적인 종류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롤백 시켜서 원래 초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과정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 기억나시죠? 원자성의 의미는 뭡니까?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든지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자, 원자성에 대한 얘기고요. 트랜잭션의 첫 번째 특징 원자성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일관성. 일관성은 뭡니까? 작업의 전후가 항상 같아야 한다. 트랜잭션의 특징 두 번째 일관성. 앞뒤가 똑같아야 한다. 그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일관성. 자, 세 번째 독립성,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작업 중일 경우 다른 작업이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 필기 공부할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누가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작업 중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독립성에 대한 얘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 영속성은 성공적인 완료 후에는 반드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영속성. 자, 이런 부분들이 트랜잭션에 관련돼서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괄로 열어서 거기에 값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영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영어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 앞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상태가 총 이렇게 5가지 상태가 있죠. 활동 단계, 실행 중인 상태,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가서 사람들이 돈을 뽑고 있는 상태, 활동 액티브라 그러죠. 실행 중인 상태, 돈을 뽑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상태. 활동을 하다가 돈을 뽑다가 패스워드 한번 잘못 누르는 바람에 뭐 계좌번호 하나 잘못 누르는 바람에 항상 거기서 메시지가 뭐로 나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세요. 그죠? 그런 경우 정말 짜증나긴 한데 계좌번호 다 입력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래. 특히 이게 모바일 뱅킹 할 때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정말 짜증나죠. 뭐 몇몇 그 회사에서는 암호화 과정을 좀 더 거쳐서 그런 불편한 과정을 조금 없앴는 데도 있긴 있더라마는요. 아무튼 그죠? 자, 실패하게 되면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실패 상태라고 하고요. 철회라는 것은 롤백된 상태, 원래대로 되돌린 상태, 철회, 롤백 상태. 자, 부분 완료라는 것은 연산을 실행하기, 그러니까 커미트 연산을 실행하기 바로 전의 상태, 완료가 바로 되기 바로 직전 상태, 부분 완료. 완료는 커미티드 됐다 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일련의 절차, 작업인데 그 작업의
상태 5가지.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하면서 관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부분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롤백 시켜야 돼요. 철회를 해야 되지만 활동하다가 부분 완료가 됐을 때는 완전 점검해서 최종 완료 커미트 단계까지 올 수 있는 이런 5가지의 트랜잭션 상태가 있다는 거. 그죠? 자, 이 5가지 상태도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말을 만들면, 지문을 만들면 충분히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몇 번째 강의더라? 우리가 지금부터 한 5번째 전에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복습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때 DCL 과정으로 수업을 했었죠. DCL 명령어에서 커미트와 롤백이 있었는데, 커미트는 수행 결과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롤백은 하다가 뭔가 실패 과정이 있었으니까 변경 내용을 모두 취소하고 원래 상태를 되돌리는 게 롤백이다 해서 커미트와 롤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트랜잭션은 반드시 커미트 되거나 롤백 되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때 수업할 때 DCL 수업할 때 제가 강조를 했던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쵸? 자,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 역시나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리커버리. 리커버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뭐, 예기치 않은 실패는, 에러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애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런 활동, 손상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리커버리,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복. 또 필기할 때 또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역시나. 자, 이 회복에서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뒤지다 보니까 이 리두와 언두에 대해서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리두와 언두에 대한 용어로서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리두, 언두. 자, 리두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후에 로그를 이용하여 이전 값을 이후 값으로 변경한다. 다시 말해서 재작업을 한다.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일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청소하다가 청소를 깨끗이 못했어. 그럼 막 선생님이 와서 뭐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를 다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거죠. 재작업. 비정상적인 종료 후에 뭐를 이용해서?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가 뭡니까? 로그가 해왔던 어떤 그 과정을 기록해 둔 것. 과정의 기록이라고 할까요? 기록. 그죠? 컴퓨터에서 항상 로그가 있어요, 로그가.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 없겠지만, 아마 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엄마 몰래 이렇게 나쁜 걸 봤단 말이야. 컴퓨터에 들어가고 나쁜 걸 보고 난 다음에 싹 다 지웠다 하더라도, 컴퓨터의 로그를 분석하게 되면 그 학생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봤는지를 컴퓨터에 뒤지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죠? 쓸데없이 함부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나중에 다 발각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뭐야? 다 로그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두라는 의미는 비정상적인 종료 후에 그런 어떤 로그, 과정의 기록들을 찾아서 그 로그 값을 이용해서 이전 값을 이후 값으로 변경하는 거다. 이전 값을 이후 값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작업 자체를 다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리두가. 그럼 언두는 똑같은 말인데 비정상적인 종료, 에러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로그를 이용하여 이후 값을 이전 값으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예 작업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바로 언두라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리두와 언두. 혹시나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에 데이터베이스 뒷부분에 강의를 하다 보면 계속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료 준비하다 보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이거 나올까? 이거 나오지 말까? 과감하게 뺄까? 과감하게 뺐다가 나오면 어떡하지? 소심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선생님 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제가 단지 그냥 카메라 앞에 서서 그냥 있는 대본대로 이렇게 떠드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제가 이 정보 처리 강의만 15년 이상을 했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안 해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사실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 눈 딱 보면 쟤는 붙은 라인인지 떨어진 라인이 딱 보여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아마 좀 연배가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걸 딱 느껴지고, 저는 15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아 쟤는 붙을 학생이야, 쟤는 안 될 학생이야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안 될 학생 붙잡고 될 때까지 막 시키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카메라 렌즈만 제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 눈을 봐주셔야 되죠. 그죠? 붙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제발 이거 나와가지고 여러분 합격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제 마음을 10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붙어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격증 수업을 하면서 또 자꾸 딴 말로 쓰는데, 저는 이 자격증 수업을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그 공무원 시험 쪽도 강의를, 그 컴퓨터 일반 쪽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할 겁니다. 아마. 하게 될 건데, 정보 처리 자격증 수업할 때는 참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100명, 1000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겠지만, 그죠? 다 열심히 하면 다 붙는 게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잖아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몇천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60점 안에 들면 다 붙어요. 근데 자격증 시험 말고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은 10명만 붙고 나머지는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죠? 상대평가? 그게 너무 싫다는 얘기죠. 맞죠? 아무튼 우리는 60점 이상 다 붙습니다. 전원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믿습니다. 전원 합격하실 거라고. 자, 회복 기법입니다. 자, 회복의 기법 종류 3가지. 혹시나 또 해서 제가 4가지를 넣어봤습니다. 갱신 기법이라는 거, 연기갱신과 즉각갱신 2개가 있는데, 이제 즉각갱신, 이미디에이트 갱신, 연기갱신, 딜레이 갱신, 종료 시점까지 연기를 하는 갱신과 부분 완료 시점에서도 중간중간에 완료되는 게 있어요. 부분 완료 시점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을 즉각갱신을 하는데, 2가지 갱신 기법으로 나눈다. 갱신이라는 말은 업데이트를 의미하는 거죠. 또는 수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 있어요. 자, 일정 크기 단위로 복사본이라는 게 그림자의 섀도우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자, 복사본을 보관해 두고 변경하는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검사점 기법은 검사 시점을 로그에 보관해 두고 그 시점을 찾아. 그러니까 과정이 막 진행되다가 내가 포인트를 딱딱 찍어 놓는 거야. 그죠? 검사했던 시점을. 그 시점을 찾아서 역으로 분석해가는 거고. 이거는 윈도우에서 여러분들 윈도우가 이전 상태로 복구할 때, 그죠? 최근 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복구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회복 리커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회복 기법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이제 덤프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미디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저장 매체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그걸 다시 백업시키는, 그러니까 복구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덤프란 말 자체도 용어로 쓰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덤프가 뭐다? 주기적으로 별도의 물리적 저장 디스크에 보관해두고 작업을 하는. 이렇게 해두면 언제든지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상상 안 해봅니까?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있죠. 은행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뭐 이렇게 깡그리다 폭파했다, 뭐 없어졌다,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어느 은행의 본사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아마 안 해보셨어요? 그쵸? 해봤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완전히 다 없어진다면 그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내가 가서 나는 진짜 한 몇십억 넣어놨는데 빨리 내놔라 이렇게 따지면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은행들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도 들어놨겠죠. 근데 은행은요 2중, 3중, 4중, 5중으로 막 백업을 해놓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은행들은요 만약에 본사가 있어, 은행 본사가 본사의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계속 백업을 하면서 거기만 백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회사의 본사가 만약에 뭐 대전에 있다 그러면 그 백업을 제주도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서울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강원도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백업을 시켜놔요.
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디에? 해외에 서버를 갖다 놓고 거기도 백업을 시켜놔요. 그 극비 보안이겠죠. 그 은행 자체에서.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 데이터는 언제든지 리커버리, 회복시킬 수 있게끔 다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회복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오타가 있네요. 그죠? 시스템 카탈로그.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자, 트랜잭션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신다면, 오늘 배웠던 이 4가지 충분히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제14강 데이터베이스 실무 응용 3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니까 남은 시간도 더 열심히 하셔서 부족한 부분 찾아서 빨리빨리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을 끝으로 다시는 정보 처리 시험을 보지 않도록 자격증을 손에 딱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